자, 안녕하세요. 예. 기출 문제를 한 2달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서답형 시험부터 그 이전에 아마 객관식 시험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거는 뭐 전형적인 예전에 학력고사형 객관식 시험입니다. 별로 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고, 2002년에서 시작해서 2009년까지 아마 2008년까지죠. 8학년도까지 서답형이었다가 2009년부터 이제 1차 객관식, 2차 논술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리고 현재의 이제 서답형, 서술형 시험, 서논술형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요 기간에 서답형 시험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지금 드렸을 텐데, 여기에 나와 있던 모든 문제를 다루진 않습니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과정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 요소하고 좀 맞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 교육과정에서 뭐 나왔을 법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때 문제들을 보면은 조금 황당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왜 냈는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있고, 지금은 출제 영역이 소위 말해 시험 범위가 일정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요. 굳이 뭐 할 이유가 없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는, 제가 이 기출 문제 강의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원래 다른 과목들 보니까 뭐 대부분 다 기출 강의를 개설을 하는데, 제가 안 한 이유는 그걸 굳이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돈 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는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시험 범위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시험이 뭐 연수가 이렇게 계속되면 돌죠. 나올 사람들 계속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뭐 유사한 문제나 심지어 동일한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 뭐 그러면은 뭐 시험 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약간씩 변형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 일종의 복습을 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강의를, 여러분들 뭐 시험 준비를 1년 동안 하다 보면 동일 영역의 이론을 제 생각에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그래서 제 강의도 5, 6월 달까지는 기본 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는 교과 교육론이면 이제 이론 강의가 끝나는데요. 더 붙여서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한 번 정도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뭐 다다음 달이겠죠. 문제풀이 과정이면 한 3번 정도는 복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같은 이론을 3번 정도 반복을 하면 어느 정도 머리에 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죠. 관련된 이론이 무엇이고, 문제에 사용되고 있는 중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들도 익혀두시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복습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소크라테스 1번 문제를 보시면, 제 자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문제가 주어졌을 텐데, 거기 보시면 괄호 쳐져 있고 좀 굵은 글씨가 있죠. 진한 글씨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문제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요거는 이 학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위 말해 기입형에 나올 만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괄호치고 좀 진한 글씨로 표기를 했거든요. 요거는 뭐 밑에 선택지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치고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건 기입형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개념들을 잘 숙지를 하십시오.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문항 해설 보시면 뭐 정답 같은 게 나와 있을 텐데,
출제 지문하고 그 지문과 관련된 이론을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수업 끝나고 복습하실 때 이 책들 다 뒤져가지고 그 부분 찾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인데 어쨌든 간에 출제자들이 출제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원서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은 이론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이론 영역들입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의설 이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출제 의도가 있고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4페이지 한번 보시면 배경 지식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배경 지식이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방금 좀 이따 보시겠지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이론들입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이론들이에요. 이 이론을 모르면 이 문제는 객관식이니까 찍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반드시 이 이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론들입니다. 그 이론들을 좀 정리를 해뒀거든요. 하기 때문에 복습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배경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론 내용들이 있죠. 분명히 여러분도 다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그것들을 보시면서 좀 정리하시고 복습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출 문제를 하면서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 빠뜨린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 보충을 하고 이론적 보충을 하고 그런 기회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 순서대로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먼저 서양 윤리 사상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 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1번 문제, 2013년도 문제인데 소크라테스는 그 자체로 그렇게 자주 출제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마치 동양에서 공자님이 분명히 육아의 원류임에도 불구하고 공자님 자체가 그렇게 빈번하게 출제되지 않듯이 출제되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플라톤과 같이 이렇게 출제되는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와 이렇게 비교해서 출제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합시다. 고대 서양 윤리 사상가 갑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갑 보도록 합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다른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더 좋은 것을 행하려 할 것이다. 좋은 것들 대신에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향해 가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성향에서 찾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지혜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에 나오는 그 주장인데, 자, 이 제시문을 보고 소크라테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단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가, 그러니까 이 단락 전체가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지금 지행합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행합의를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안다면 그러면 이전에는 덜 좋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안다라면 이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제시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인간의 성향이다. 그게 인간의 성향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때 인간의 성향은 뭘 말하는 걸까요? 좋음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입니다. 그 자연적 성향이에요. 소크라테스의 그 지행합일설의 전제인데, 이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설은 아시겠지만 안다면 행한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면 좋은 것이, 특히 이 지식은 좋은 삶을 인간으로서 참된 좋은 삶, 참으로 좋은 삶과 관련된 참된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지식을 안다라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행합의설의 전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인간은 좋음을 추구한다는. 인간은 좋음을 추구한다. 달리 말하면 악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악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결단코 악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이라고 판단한 것을 동기로 삼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악행은 전부 비자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혜입니다.
만약에 기평으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지혜가 될 것이고, 자,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력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그러한 감정 상태에 빠지기 전에는 자신이 최선의 것이라고 파악한 것에 어긋나게 행위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하죠. 자, 자제력 없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렇죠? 자, 요 문장은 자제력 없음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자제력 없는 사람은 적어도 그 자신이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자제력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감정 상태 때문에 결국 그 감정에 지는 사람입니다. 지는 사람이긴 하나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 상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최선의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감정 상태에 빠지면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된다고 해요. 이 감정 상태에 빠져 있을 경우에 이 감정에 져서 자제력 없는 행위를 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마치 그 꿈꾸는 사람처럼 혹은 술 먹고 이렇게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그런 상태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 사람은 최선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다. 암보다 강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자, 소크라테스의 말에는 동의하겠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어긋나게 행위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자, 알면 분명히 강하다.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셨던 건 맞는 말인 것 같으나 최선의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소크라테스 위의 주장 지행합일서를 비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이 되겠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7권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 자제력 없음의 성격이 지금 나와 있고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거든요. 자, 뭐 갑과 을에 대한 설명,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그랬던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할 가능성을 부정한다. 요거는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설과 관련된 이야기고 2 볼게요. 갑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바를 욕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을은 성급함으로 인해 숙고하지 않는 것을 자제력 없는 행위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괄호에 성급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자제력 없음의 종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음 약함에 의한 자제력 없음, 성급함에 의한 자제력 없음, 분노에 대한 자제력 없음, 욕구에 대한 자제력 없음, 이런 식의 자제력 없음 종류가 있고요. 을은 자제력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후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악을 반복적으로 행한다고 주장한다. 갑은 참된 알매 결여를, 을은 개별적인 것에 대한 무지를 비자발성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자, 일단 이렇게 읽어두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왜 정답이 4번인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의 의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서를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제력 없음의 성격 종류를 알고 계셔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 볼까요? 배경 지식 보도록 합시다. 일단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논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지행합의를 주장하는 그 논리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 자신에게 좋고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게 인간의 성향이다. 좋음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해가 되는 것은 피하는 것. 이게 인간의 성향이다. 이게 전제가 되고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게 된다. 자, 최선의 삶,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삶에 대한 에피스테메, 지식, 최선의 삶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건 기술을 함축하는 이야기죠. 실천지입니다.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요걸 가지고 있다라면 인간은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향을 이렇기 때문에 최선의 삶에 대한 참된 삶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이걸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행하게 된다. 자, 이게 지행합일 주장이죠. 지행합일 주장인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좋고 유익한 행위의 참된 동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만약에 도덕적 행동이 좋은 행동이라고 했을 때 그런 도덕적 행위의 참된 동기는 우리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참된 도덕적 지식, 크게 이야기하면 지식 혹은 지혜가 될 것이다.
이는 곧 인간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하여 행동을 의욕할 수 없다. 자, 이 주장이 함축하는 바입니다. 악행은 비자발적이다. 혹은 악행은 비의도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인간은 성장상 좋음을 추구하게 됩니다. 추구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을 행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인간인 한 그 사람도 좋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사람이 악행을 행하는 이유는 악한 것을 이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람도 악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악행을 의도적으로 하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악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좋은 것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도 좋음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기 때문에 악행은 비자발적이에요. 그리고 이 악행의 동기는요, 악행이 왜 발생하는 거죠? 무지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무지 때문에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인간은 결코 의도적으로 악 그 자체를 의욕하지 않으며 이러한 점에서 악행은 비자발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이 계려 무지 때문이다. 이처럼 악행은 비자발적 행위이고 그것의 원인은 무지이다. 따라서 무지는 비자발적 행위의 원인이 된다. 이해되시죠? 자, 선한 행위의 동기는 선에 대한 참된 지식이 될 것이고 악행의 동기는 무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지식의 결여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배경 지식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제력 없음 개념과 그것의 종류인데요. 자, 피해야 할 성품입니다. 자제력 없음은 악덕이 아니에요. 성품이에요. 피해야 할 성품. 우리가 피해야 될 성품이에요. 자, 이러한 감정이 행위자가 원래 내렸던 합리적 선택에 반하여 행위의 주인이 되는 그 사태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봤죠. 자제력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서 올바른 합리적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합리적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죠? 여기에 져버려요. 요 크게 두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정과 관련해서 크게 두 종류를 이야기를 해요. 욕구와 분노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져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에 지게 되면 그 지는 순간 마치 이걸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해버려요. 여기에 반해서 행동해버린다는 거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있잖아요. 그 지식에 반해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피해야 할 품성으로서 자제력 없음이란 감정이 행위자가 원래 내렸던 합리적 선택에 반하여 행위의 주인이 되는 사태입니다. 이러한 자제력 없음의 종류에는 일단 그 대상과 관련해서 욕구와 분노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욕구에 대한 자제력 없음, 분노에 대한 자제력 없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하러 오셨는데 놀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죠. 자제력 없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행동, 최선의 행동은 공부를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놀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을 때 그 욕구에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에 대해서 자제력 없는 것이고 다음에 분노에 대해서 자제력 없는 사람이 이 기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옳지 않다라고 우리 사유가 알려주면 그걸 원래는 조금 더 면밀하게 그 상태를 분석하고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나은 행동인가를 좀 사려하고 숙고해서 올바른 행위,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도 의분이 느껴지잖아요. 그 의분에 져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숙고하지 않고 확 이렇게 뛰어나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욕구와 분노는 그 자제력 없음이 적용되는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에 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욕구에 지게 되고 분노에 지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성급함과 마음 약함. 천성적으로 성급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보통 분노해져요. 기질이 성급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급함과 마음 약함은 자제력 없음이 발생하게 되는 어떤 심리적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성급한 사람은 분노에 잘 져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의지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욕구가 발생하면 그걸 이길 힘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욕구에 잘 져요. 욕구에.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제력 없음의 종류에는 분노에 대한 자제력 없음, 욕망에 대한 혹은 욕구에 대한 자제력 없음, 마음 약함에 의한 자제력 없음, 그러니까 마음 약함 때문에 생겨나는 자제력 없음, 성급함 때문에 생겨나는 자제력 없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자제력 없음이란 피해야 할 성품이지 악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악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 측면과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게 자제력 없음하고 악덕의 한 종류인 무절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제력 없음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 욕구가 많이 관련되거든요. 욕구, 그 중에서도 그 쾌락과 고통, 특히 쾌락과 많이 관련되는데 무절제도 마찬가지죠. 무절제는 어떤 감정과 관련되는 겁니까? 쾌락과 관련되는 악덕이에요. 쾌락과 관련된 악덕이거든요. 그래서 무절제한 사람하고 자제력 없는 사람이 매우 비슷해 보여요. 그 결과만 보면은 똑같이 쾌락을 추구하고 과도하게 추구하거든요. 자, 그런데 자제력 없으면 분명히 피해야 할 성품이지 악덕이 아닙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무절제한 사람의 과도한 쾌락 추구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했을 때 이 합리적 선택은 옳고전 합리적 선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합리적 선택이 옳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하나가 뭐죠? 요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거든요. 목적을 지향하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올바라야 되고, 다음에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이성적 판단도 옳아야 돼요. 그것도 참, 그렇죠? 그런데 무절제한 사람은 악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좋다라고 판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행동이 좋다라고 판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좋다라고 판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즉 무절제한 사람은 쾌락의 과도한 추구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뉘추거나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자, 반면에 자제력 없는 사람은 욕망, 분노, 마음 약함, 성급함 등의 이유로 인해 쾌락의 과도한 추구로 이끌리는 사람이지 합리적 선택에 의해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한 사람은 이성이 알려주는 올바른 이치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인해 그러한 올바른 이치 혹은 합리적 선택에 따라 행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자제력 없는 사람을 지금 성격을 서술할 때 합리적 선택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사람의 합리적 선택은 올바른 합리적 선택이에요. 자, 따라서 여러 이유로 이러한 사람은 올바른 행위의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후회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악덕은 덕과 마찬가지예요. 성품의 탁월성이든 뭐 덕이든 악덕이든 간에 기원이 동일하죠. 기원이 동일해요. 기원이 뭐죠? 동일해요. 악덕도 습관의 산물이고 탁월성, 즉 덕도 습관의 산물이에요. 산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착이 되면 원래 헥시스 습관 이 히라버 단어의 근본 의미가 뭐냐면 굳어져 버린 것이에요. 헥시스란 말은 굳어져 단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굳어져 버리면 거의 천성처럼 되어버립니다. 본성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건 덕도 마찬가지고 악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절제 같은 악덕을 가지게 된 사람은 보통 자기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자기 자신을 개선할 가능성도 훨씬 낮아요. 그런데 자제력 없음은 악덕이 아니에요. 악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개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갖추게 되면 개선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자제력 없음과 무절제의 차이점이고, 자, 행위의 책임 문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 한번 봅시다. 자발적 행위와 비자발적 행위의 성격인데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은요, 비자발적 행위는 책임을 면제받는 행위라고 봐요.
도덕적 책임을 면제받는 행위인데 그 행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자발적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강제적 행위입니다. 첫째, 강제적 행위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 어떤 행위가 강제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그 행위의 원인이 행위자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이 강제적 행위를 했다고 치면 요때 행위의 원인은 A에게서 나오면 안 돼요. A 바깥에 있어야 돼요. A 바깥에 있어야 되고 둘째, 그 원인을 A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원인은 A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해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 이럴 경우에 그 행위를 강제적 행위 혹은 외부 물리적 강제에 의한 행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종류가 무지로 말미암은 행위입니다. 무지로 말미암은 행위인데 그것도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비자발적 행위라고 보지만 이때 무지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비자발적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때 무지는 모든 무지가 아니고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비자발적 행위의 조건이 되는 그런 무지가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 후회와 고통을 동반하는 무지여야 해요. 자, 몰랐고 무지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의 결과로 인해 이 행위자가 엄청난 후회와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무지는 비자발적 행위의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 무지가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야 됩니다. 무지가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야 됩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례는 술 취한 사람의 사례가 나옵니다. 술 먹고 멍멍이가 되었던 사람, 걔가 뭐 그리 나쁜 짓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술 먹고 이상한 괴물이 되어서 흑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술 먹고 이렇게 정신이 나가버리면 모르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분명히 모르고 한 행위예요. 술 먹고 나쁜 짓을 했다. 술 먹고 나쁜 짓을 하면 모르고 한 행위가 맞아요. 맞는데, 자, 이때 무지는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죠? 취함이에요. 술이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알고 있죠. 술 취함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요때의 무지는 이 원인에 동반되는 즉 부차적인 원인이에요. 자, 어떤 무지가 실제로 비자발적 행위의 원인이 되는 무지이기 위해서는 그 무지는요, 그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야 돼요. 부차적인 원인이 되면 안 돼요. 부차적인 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개별적인 것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편적 지식과 관련된 무지. 이런 거는 비자발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가 없어요.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렇죠? 어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무지 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자, 개별적인 것에 대한 무지는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그 기자들이 육하 원칙에 따라 기사를 쓰죠. 어떤 사건을 분석할 때 누가 언제 무엇을 그리고 어떤 걸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의식적인 행위는 그 안에는 목적과 수단에 대한 계기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수단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그리고 이 행위의 주체 그리고 이 행위를 당하는 대상 그리고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 그래서 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것들이 고려가 돼요. 개별적인 것들 어떤 특수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좀 한정적이고 그리고 이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은 엄청난 많은 계기들이 이렇게 얽혀 있죠. 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완벽하게 파악해서 물론 그렇게 행위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신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런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포섭되는 아주 개별적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한계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 중에 어떤 걸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연민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사람은 그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이 주체가 예를 들어 수단이 지금 A를 사용했는데 A를 사용하는 게 B를 사용해야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크게 후회할 것이고 또한 그 A를 사용했을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았다라면 결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결코. 자,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 이런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무지 그것만이 비자발적 행위의 원인이 되는 무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자발적 행위는 행위의 원인이 행위자 자신에게 있고 개별적인 것을 알면서 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발적 행위들 반대죠. 자, 또 하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노와 욕망으로 말미암은 행위는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보통 그 재판소 끌려가가지고 내가 그 도무지 내 힘으로 이렇게 막 자제할 수 없는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혹은 왜 욱해서 그냥 몸이 그냥 저절로 나가가지고 누구 때렸는데 그냥 죽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 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욕망과 분노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마치 내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기 때문에 내 바깥에 막 욕망과 분노가 동기였다라면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물론 내 심리적 상태 안에서 일어나지만 사실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 바깥에 있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자발적인 행위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욕망과 분노를 동기로 하여 일어나는 악행에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품의 탁월성은 어떻습니까? 소위 도덕적 덕이라고 불리는 성품의 탁월성은 감정과 행위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탁월성입니다. 그거는 수많은 자기 노력을 통해 획득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반대인 악덕도 성품의 탁월성과 그 기본이 동일합니다. 악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감정을 선택하고 잘못된 행위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욕망과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걸 통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자기 내면의 그런 품성 상태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품성을 가지게 된 있기 때문에 덕이 있는 사람을 칭찬한다라면 도덕적으로 칭찬한다라면 동일하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안 그러면 덕 있는 사람도 우리가 칭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택지에 돌아가셔서 볼게요. 갑은 소크라테스는 그렇던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정하죠. 악행의 비자발성 혹은 악행의 비의도성이라고 불려지죠. 2번 볼게요. 갑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바를 욕구하지 않는다. 자,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대한 기본적 전제. 모든 인간은 좋음을 추구하고 악행을 회피한다라고 생각하죠. 악을 회피한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급함으로 인해 숙고하지 않는 것을 자제력 없는 행위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자,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욕구에 대한 자제력 없음, 분노에 대한 자제력 없음. 요거는 자제력 없음과 관련되는 대상과 관련된 구분이고, 성급함에 의한 자제력 없음, 마음 약함에 의한 자제력 없음은요, 그런 심리적 상태 때문에 자제력 없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급함으로 인해 숙고하지 않는 것을 자제력 없는 행위의 원인으로 파악했다. 자, 볼게요. 정답은 4번이니까 5번을 봅시다. 5번. 자, 갑은 참된 삶의 결여를 개별적인 것에 대한 무지를 비자발성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그렇죠? 자, 아마 제 자료에 마지막에 보시면 오답 수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5페이지요. 오답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박쳐봅시다. 자제력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후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악을 반복적으로 행한다라고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틀렸거든요. 어느 부분이요? 밑줄 친 부분이 틀렸어요. 그럼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무절제한 사람으로 바꾸면 됩니다. 무절제한 사람으로 바꾸면 되죠. 무절제한 사람. 그래서 갑은 을은 무절제한 사람은 후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악을 반복적으로 행한다. 이렇게 자, 자제력 없음과 무절제한 사람의 차이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017년 작년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의 주장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기억을 서술하시오. 제가 작년에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8주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8주로 안 끝납니다. 끝날 수가 없어요. 끝날 수가 없으니까 작년에 한 2주 정도 더 한 것 같아요. 2번 정도 더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진도가 너무 많이 밀렸을 경우에 제가 알아서 판단해서 한번 보강을 하겠습니다. 보강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괜히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요. 밑줄 친 기억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시험제도 바뀐 이후 그러니까 1차의 선원술련 시험 칠 때 이런 그 유형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2번 출제했습니다. 똑같은 그 사람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예전에도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문제 내놓고 그 소크라테스 비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비판 내용은 빼버리고 밑줄 쫙 쳐놓고 비판 내용 쓰시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뭐 출제한 적도 있고 한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덕들 가운데 탁월성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사유의 덕 혹은 뭐 사유의 탁월성, 지적인 탁월성 뭐 등등 덕이라 부르고 다른 어떤 것들은 품성의 덕, 품성의 탁월성, 성품의 탁월성, 도덕적 덕 뭐 어떤 방식으로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 괄호 치고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개념은 반드시 아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는. 자, 철학적 지혜 이해력은 어디에 속하죠? 예, 지적인 탁월성 혹은 사유의 덕에 속하죠. 그리고 요거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좀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그 지적인 탁월성 분석할 때는 그 속하는 것들의 구체적인 항목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서는 대충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다음에 너그러움과 용기는 전부 품성의 탁월성은 품성의 덕에 속한다.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 올바르게 판단한 사람,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판단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우리 1번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거 아시겠죠? 뭘까요? 자제력 없음이 되겠습니다. 자제력 없음. 자, 그러나 어느 철학자는 건방진 놈이죠, 이거. 자기 스승의 스승이 되시는. 자,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고대 철학 전공하신 선생님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냥 막 건방진 놈, 아버지를 죽인 자 그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아주 폐류나 원래 그 고대 전공자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전공자들은 플라톤 전공자들 욕하고 플라톤 전공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욕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심한 건 헤겔 전공자들하고 칸트 전공자들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둘이 만나면. 차라리 둘이 안 만나는 게 나아요. 뭐 가지고 싸우냐면 근대 철학의 완성자가 칸트냐 헤겔이냐 가지고 싸워요. 헤겔 전공한 사람은 헤겔이다. 칸트는 불완전하다. 칸트 전공자들은 헤겔은 미친놈이다. 하고 뭐 칸트 서로 싸우고 난리 납니다. 자기들이 헤겔도 아니고 칸트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자, 어느 철학자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100% 소크라테스라는 걸 아시겠죠? 자, 어떤 사람 속에 지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지식을 지배하며 지식을 마치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것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철학자에 따르면 자, 소크라테스는 자제력 없음이라는 현상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네. 있을 수 없다. 자제력 없음 현상을 부정해버려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시면 지금 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게 7권입니다. 자제력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7권에 나와 있는데 그 7권의 논의가 자제력 없음이 뭐냐. 그러니까 주제는 그거죠.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해 놓고 왜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냐. 자, 자제력 없음 때문인데 그래서 자제력 없음의 통상적인 성격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래 놓고
이 자제력 없음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사람들, 소크라테스에 대해 논의를 해요. 그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즉 최선의 것을 파악하면서 최선의 것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지행합일 이야기하죠. 만약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소크라테스가 그 이유를 뭐로 듭니까? 무지입니다. 최선의 것에 대한 참된 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동양에서 말하는 그 동양 승리학자들이 말하는 진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좋은 삶에 대한 참된 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0% 거기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나는 그 철학자의 견해가, 자, 이분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사람입니다. 이거 소크라테스의 논의는 여러 가지 주장을 통해 반박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단박에 느끼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지행합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 뭐가 좋은지를 알고 근데 그에 대해서 그 반에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완전히 무지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하고 7권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요. 요 안에는 지금 탁월성의 종류, 소위 덕의 종류와 자제력 없음 존재 근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행합일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배경 지식은 여러분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제력 없음 개념을 아셔야 되고,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설과 자제력 없음의 존재에 근거한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배경 지식으로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설은 아까 보셨고, 자제력 없음의 종류와 다음에 그 무절제와의 차이점 보셨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편집을 했거든요. 배경 지식의 동일한 이론들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계속 읽으십시오. 계속 반복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봤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적어도 그냥 아는 것이라도 한번 읽고 그냥 가십시오. 몇 번씩 반복이 될 겁니다. 계속.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강의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이거 출력하려면 좀 힘드실 겁니다. 힘드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이 자제력 없음의 존재, 그걸 가지고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방식으로 비판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제력 없음이란 감정이 행위자가 내렸던 합리적 선택에 반하여 행위의 주인이 되는 사태입니다. 따라서 자제력 없는 사람은 올바른 행위의 이치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두 가지 이유, 마음 약함, 성급함 이런 거 있죠. 자, 마음 약함이나 성급함으로 인해 분노와 욕망과 같은 감정에 굴복당하여 자신이 지닌 지식에 반하여 행위하는 사람. 자, 따라서 자제력 없는 사람의 악행의 동기는 뭡니까? 무지입니까? 아닙니까? 무지가 아닙니다. 심리적 상태이고, 소위 말해서 그 성품, 아직까지 덕을 갖추지 못한 성품 있죠. 그 성품 위에 피해야 성품. 그렇죠? 그래서 무지가 아니라 자제력 없음이 그런 악행의 동기가 됩니다. 자, 반면에 그러나 무절제한 사람은 자신에게 참으로 좋은 것에 대한 무지 때문에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무절제한 것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좋은 게 아니죠. 이만 달리 이야기해서 최선의 삶에 대한 참된 삶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의 악행의 동기는 무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설은 무절제한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죠.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악행의 동기는 무지가 맞아요. 그런데 모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악행에 대한 그 동기는 설명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제력 없음 때문에 생겨나는 악행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자제력 없는 사람의 행동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설은요, 모든 악행의 원인은 무지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모든 악행의 원인은 무지가 아니에요. 자제력 없음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틀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을 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자제력 없음이 될 것이고, 그 이유는 뭘까요?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에 대한 무지, 혹은 그냥 그 원문에는 무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무지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와가지고 조금 더 무지 그 소크라테스의 지식 개념 지행 합의할 때 요 지식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그 최선의 삶에 대한 참된 암이니까 무지는 결국 그 최선의 삶에 대한 무지, 그 참된 삶의 결여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의미는 동일한데 서술형이라서 왜 안 그러면 무지 이러면 좀 왠지 기입형 두 개인 것 같아서 그냥 좀 이렇게 서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서술형 그런 거 아닙니까? 개념이 있으면 좀 풀어줘야죠.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다음 문제 봅시다. 우리 플라톤 선생님.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2년도 문제인데 제가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인가 나왔던 문제들 중에 문제들이 별로 좋지 않은 문제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진 않고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도 좀 있고 왜 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문제가 문제인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자체가 문제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문제 출제자가 이론을 잘 모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문제도 있어요. 출제자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서양 윤리 사상은 인간의 본성을 이성에 의한 사유활동과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본능이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활동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자, 서양 윤리 사상이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이렇게 범주화하는 것도 웃겨요. 이런 식으로 범주화되지는 않습니다. 절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많은데 자. 이러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됐다.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본능이나 욕구를 굉장히 강조했던 뭐 내지는 적어도 요걸 중시했던 학파를 들려면 대표적으로 에피쿠로스 근데 에피쿠로스라 하기에도 좀 너무해요. 육체적 본능과 욕구 뭐 이런 걸 강조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에피쿠로스도. 근데 이제 뭐 좀 감각적인 것으로 치면 소피스트나 이렇게 감각주의의 넓은 의미의 감각주의에 좀 포섭시킬 수 있으려면 그 소피스트나 에피쿠로스를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반면에 그 합리성 인간의 그 합리주의의 시작점이죠. 뭐 서성 제자 관계죠.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뭐 좀 크게 넣으면은 이제 스토아도 같이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이성에 의해 알 수 있는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감각에 의해 알 수 있는 세계인데 이 출제자가 고대 철학을 몰라요. 이거 철학자들이라고 쓰면 안 돼요. 자, 그 두 세계의 이론을 아주 명시적으로 전개한 학자는 누굽니까? 플라톤밖에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세계의 이론을 반대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세계의 이론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반대자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욕 막 합니다. 그래서 제 선생님이 저희 대학에 있는 선생님이 이 폐류나 뭐 그 아버지를 죽인 자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전형적인 플라톤 이론이에요. 그냥 플라톤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플라톤의 제자들이 따랐겠죠. 그런데 그냥 그건 플라톤 하나로 뭉치면 됩니다. 그냥 플라톤 학파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에서는 두 세계의 이론이 철저하게 부정돼요. 되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삶은 인간의 이성 활동에 의해 감각적 충동이나 정령됨을 억제하고 성과 덕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 요거는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위 아니면 스토아나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죠. 자, 1-1 보겠습니다. 가에 근거한 인간관을 받아들일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본능이나 욕구. 자, 가에 근거한 인간관을 받아들일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두 가지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는 윤리과니까 윤리적 측면에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써봅시다. 밑에 예시답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굳이 배경지식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자, 첫째, 자신의 욕구 충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기주의 발생하게 됩니다. 나의 욕구이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이건 에피쿠로스랑 상관이 없어요. 실천적 이기주의자가 아니니까. 자, 타인의 복리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 무감각한 개인을 양산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둘째,
개인의 가변적 욕구 충족 여부를 가치 판단의 근원으로 보게 돼요. 감각주의자들은 보게 되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만연케 해서 사회 공통의 도덕적 가치 체계를 붕괴시키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 반대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 지금 아테네를 말아먹는 놈들이다. 아테네를 윤리적 회의주의나 윤리적 상대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내의 사람들의 행위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그 질서를 잡아주고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규범체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소피스트에 대해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죠. 자, 만연케 하여 사회 공통의 도덕적 가치 체계를 붕괴시킴으로써 사회의 도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십시오. 예?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그 밑에 1-2번 한번 보십시오. 나의 경우 도덕적 가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가 대단히 안 좋은 게, 일단은 나 그 자체만 보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보면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철학자들, 학자들이 다 포섭이 되거든요. 포괄이 돼요. 그러면은 쓸 게 너무 많아지죠. 많아지는데 그 앞에 그 문장 보시면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누었고, 하나는 이성에 의해 알 수 있는 세계, 하나는 감각에 의해 알 수 있는 세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 단어는 뭐 세계라고 했다. 그리고라고 했죠. 그러면은 행복한 삶은 되어 있으면 요 문장의 주어를 그리스 철학자들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니에요. 두 세계의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제가 말한 의도대로 출제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한 것 이외에 다른 답안을 그 정답 답안으로 제시했다면 물론 알 수 없죠. 제시 안 하니까. 없다면 저는 100%의 의의를 제기합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요, 그때 애시다말이 뭔지 상관없고요. 지금 두 세계의 이론을 제시한 플라톤입니다. 자, 우리 그냥 이 문제를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가치를 플라톤이 어떻게 받는지를 가지고 봅시다. 보면, 이거는 여러분 뭘 아셔야 되죠? 일체의 도덕적 가치의 기원, 존재론적 기원은 뭡니까?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이데아예요. 최고 이데아 뭐죠? 모든 선의 기원. 현상 세계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의 기원. 근원, 존재론적 근원, 선의 이데아입니다. 선의 이데아예요. 이게 선의 원형이에요. 조음의 이데아.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데아잖아요. 결국은 그 플라톤이 아니면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일은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 도덕적 가치어들, 도덕적 개념의 보편적 의미를 규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보편적 의미, 그러니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달리 말해서 도덕적 개념에다가 보편성을 부여하려고 했고,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거기에다가 실제성까지 부여했어요. 거기에다가 존재성까지 부여했다는 이야기예요. 부여했거든요. 자, 이거는 이데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배경 지식 한번 봅시다. 배경 지식, 그 플라톤의 이데아의 성격 있죠? 아시죠? 두 세계의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이 이데아의 세계이고, 그쵸? 이쪽이 현상 세계거든요. 현상 세계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유하고 참여합니다. 그래서 현상 세계에 있는 것들의 존재 근원은 이데아예요. 이데아인데, 물론 현상 세계에 있는 것들은 이데아를 모방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데아의 완전성을 다 실현할 수는 없어요. 없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던, 아니면 플라톤이 생각했던 도덕적 가치는 그 이데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거든요. 자, 오직 지성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참된 이성인식의 대상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이데아의 세계는 감각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오직 지성에 의해서만 파악이 되고요. 파악이 되고, 둘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현상 세계에 의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거든요. 받지 않는 비물질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불변하고 보편적인 완전하고 충만한 독립적 실제. 자, 존재와 가치에 있어서 불완전한 세계인 현상 세계와 대비되는 참된 실제의 세계인 이데아 세계의 거주자.
물질적 현상 세계의 원형입니다. 뿐만 아니고 도덕과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치들, 규범들, 기준들의 기준이에요. 기준, 원형이고. 자, 그래서 뭐 경험 대상을 그러한 것으로 있게 하는 존재 근원이고, 도덕과 정치와 관련하여 행위와 통치가 따라야 할 본. 자, 도덕적 가치의 전형적 규범이요, 원형이요, 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플라톤의 관점에서 도덕적 가치는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예시도 한번 볼까요? 도덕적 가치는 인식 주관 혹은 그것의 담지자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실제성을 지니며 시공간을 관통하여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보편성과 영원불변성을 지닙니다. 또한 그것은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되는 합리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데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지닙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보고 조금 쉬도록 하죠. 2009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플라톤인데. 자, 다음은 서양 윤리 사상가의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에 해당하는 것을 동굴의 비유를 나타낸 그림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조각. 자,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들이죠.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조각,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괴물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자, 그리고 이건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고, 자, 여러 면은 다르지만 그래도 저마다 아름답죠. 그렇죠? 이 애들 판단할 때 A도 아름답다, B도 아름답다, C도 아름답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하죠. 판단을 한다. 그런데 이것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사물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것도 아름다운 그 자체. 자, 이게 그 국가편에 보면 이데아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뭐뭐인 것 그 자체. 이데아란 뭐뭐인 것 그 자체. 예를 들어 뭐 아름다운 것 그 자체. 뭐 정의로운 것 그 자체. 정의 그 자체. 인간 그 자체. 요게 이데아 국가편의 이데아의 정의로 주어집니다. 이데아란 이런 거다. 아름다운 것들, 정의로운 것들이 아니고 정의로운 그 자체, 아름다운 그 자체, 뭐 이런 것이다. 자, 그는 아름다움 자체는 따로 있으며 아름다움 자체를 아름다움의 이데아라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요 제시문은 뭐 이렇게 변형한 건데 플라톤 국가편 7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변형한 것이고요. 플라톤의 존재론, 특히 플라톤의 존재를 두세 개의 이론 뭐 혹은 이데아 이론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와 관련되어 있는 제시문이고, 그 밑에 그림은 동굴의 비유인데 요게 그 독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가져다 썼습니다. 출제자가. 그 뒤에 예시다반에 아마 예시다반이란다 뭡니까? 그 배경 지식이 아마 제가 참고로 드러났을 텐데요. 자, 그림인데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요걸 알려면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굴의 비유의 상징물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굴의 비유 그 자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동굴의 비유하고 3대 비유가 있거든요. 플라톤의 국가편에 3대 비유가 나와요. 동굴의 비유, 태양의 비유, 성분의 비유, 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비유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엮여 있어요. 따로 된 비유가 아니고 플라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론과 존재론을 설명하기 위한 세 가지 비유거든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뭡니까, 여러분? 태양은 뭐죠? 조음의 이데아를 상징합니다. 그럼 차라리 그냥 독일판 한번 봅시다. 요거 독일의 교과서 비슷한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썼는데 옆에는 독일어입니다. 왜냐면 한국말로 바꾸려 하는데 제가 이 편집 기술이 없어요.
이걸 그림에 이거 옆에 걸 지우고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냥 자, 그 태양 있죠? 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로 태양입니다. 그 옆에 보면 이데데스쿠텐이라고 되어 있죠. 선에이데아, 조메이데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거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요 그림 제일 끝에 보세요. 제일 끝에 보시면은 이 사선되어 있고 그 밑에 무슨 독일어 나와 있죠. 제일 끝에 그 옆에 이렇게 되는 제일 밑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독일어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쪽 왼쪽 거 보시면 글라이히니스 에베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동굴의 비유 이런 뜻입니다. 동굴의 비유라는 뜻이고 그 옆에 보면은 존앤 운트 리넨 글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거는 이제 그 태양의 비유와 성분의 비유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는 겁니다. 태양의 비유, 그러니까 동굴의 비유하고 태양 그 소위 성분의 비유 특히를 연결시키는 것이거든요. 태양은 동굴의 비유 상징물 태양은 조음의 이데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옆에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는데 이거 나트올리히딩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질적 대상인 뜻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들이에요. 뭡니까? 옆에 이데라고 되어 있죠. 이데아가 되고요. 이데아 되어 있고 다음에 그 그림자가 있죠. 나무 그림자가 있죠. 독일어로는 샤텐 나트올리히딩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본질적인 대상의 그림자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그 성분의 비유에서 그 추론적 지식에 해당하는 그 소위 수학적 대상들입니다. 수학적 대상들인데 이건 이데아가 아니에요. 이건 이데아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이데아는 이거 어떤 거냐면 이 원리가 되는 게 이데아고요. 이 원리로부터 추론된 것들이에요. 원리로부터 추론된 개별적인 어떤 암과 관련되어 있는 대상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 자체 이데아는 아닙니다. 그 자체 이데아는 아니고 자, 다음에 지금 그 마테마티슈의 게겐슈탄트 밑에 그 사선은 동굴 입구가 되겠습니다. 요 밑에 바로 그죠? 동굴 입구가 될 것이고 그 동굴에 그 활활 타오르는 횃불 있죠. 이 횃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동굴의 비유에서 정확히 나오진 않은데요. 그냥 이데아의 세계의 태양과 관련되는 것, 태양의 역할을 하는 것, 뭐 이 정도로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항아리가 있죠. 항아리 그 인공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현상 세계의 실물들이에요. 현상 세계의 실물들. 그러니까 그 옆에 뭐 쿤스트리히 게겐슈탄트는 그 인공물 이런 뜻입니다. 그 옆에 레벤베센 운트 게겐슈탄트는 그 생물 및 뭐 여러 가지 사물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거? 현상 세계 우리가 실물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이제 그 동굴의 비유 안에 그 죄수가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 빛 때문에 그림자지죠. 그 샤텐 쿤스트리 게백 뭐 게겐슈탄트 돼 있죠. 이거 이제 모방물 그림자들. 그 실물의 그림자들 있잖아요. 그림자 이런 말이고 빌드죠. 뭐 그냥 그림자.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방물들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데아는 뭐죠? 태양하고 나무가 됩니다. 태양하고 나무요. 태양하고 나무. 자, 태양은 조음의 이데아를 가리키니까 어쨌든 간에 정답은 1번입니다. 태양하고 나무고 정답은 1번이고 그 배경 지식 보시면은 여러분 동굴의 비유 함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원문에 동굴의 비유의 중요한 내용들 조금 기술을 한 것이고 자 밑에 그 선분의 비유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두세 개의 이론은 세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현상 세계하고 이데아 세계인데 이걸 다시 선분의 비유에 따르면 다시 나누어서 이쪽은 현상 세계, 이쪽은 이데아의 세계인데요. 이걸 인식론의 선분의 비유는 인식론과 관련돼요. 인식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쪽은 감각에 의해 알 수 있는 세계고 한쪽은 지성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세계예요. 여기는 감각, 여기는 지성. 그리고 이걸 또 두 개로 쪼개죠. 아까 동굴의 비유에서 실물들 있죠. 그 실물들에 대한 반복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알미라 할까요? 그런 걸 믿음 혹은 확신이라 부르고요. 다음에 그 그림자 보셨죠? 이거는 이제 상상이라든지 아니면 풍문으로 들은 것들이에요. 인식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걸 상상 짐작이라고 부르고요. 요 두 가지 다 합쳐가지고 독사, 의견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고 자 여기 아까 지성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도 두 개로 나누거든요. 두 개로 나누는데 두 가지가 있었죠. 태양하고 나무가 있었죠.
태양하고 나무가 있거든요. 여기 이데아거든요. 그 이데아는 추론적 지식, 그러니까 추론의 산물이 아니에요. 여기 이데아에 대한 알문. 플라톤에 의하면 이데아에 대한 알문, 누스라고 그러는데 이 지성의 직관, 지적 직관의 산물이에요. 그냥 우리 지성이 그 자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데아는. 그런데 아까 그 수학적 대상들이라고 그런 거 어떤 거예요? 수학적 대상들에 대한 알문, 그 이데아를 원리로 해서 추론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플라톤이 그 추론적 지식은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연역 추론하듯이 그런 식으로 추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아를 원리로 삼아 추론해서 개별적인 지식에 도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 이렇게 디아노이아 뭐 추론적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소위 에피스테메 혹은 노에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지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성분의 비유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쪽 뭐 동굴의 비유와 성분의 비유를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1번하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기억 니은인가요?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